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하루 없었는데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없어도 좀 잘 방송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서운하기도 한데, 네, 먼저 오늘도 좀 좋은 말씀 기대를 하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전인대도 진행 중이고, 좀 중국 경제에 좀 안 좋은 지표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가 어떤 거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중국도 계획대로 가느냐, 아니면 통제를 벗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중국 경제의 특성은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국가거든요. 물론 뭐 시장 개방 경제로 많이 열어놨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정치와 경제의 본질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하의 계획 경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제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 시진핑, 리커창 이 양쪽의 목표도 결국은 그쪽이지만 대외 쪽에 개방한다고 하고 민간 쪽에 많이 열어둔다고 해도 여전히 정부 지분 70%에서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거냐라는 것. 그리고 이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중국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의 틀에서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여전히 정부의 통제 내에 있다면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충족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거시 지표 흐름들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약간은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수출입 지표가 반영이 되면서 아마 거의 0 수준으로 수렴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으로 최근의 추이를 보시면 2013년 후반기부터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은 최소한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하거나 예상치 부근 그리고 이번에 전인대에서 보여준 올해 성장률 목표치도 7.5%이기 때문에 크게 악화되기보다는 여전히 이 추이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최근에 생산 지표가 둔화되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PMI 지표, 이 심리 지표들을 봤을 때 양쪽 모두 생산과 신규 주문이 크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발표된 게 수출 지표인데 PMI가 줄어들면서 수출 지표도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수출은 예상보다 나빴고 수입은 예상보다 높았다. 그러면 중국의 지금 소비는 좋고 생산은 나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PMI의 움직임, 특히 신규 주문의 움직임이 여전히 둔화된 모습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지표가 안 좋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춘절이 이동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날씨 탓에 안 좋았던 지표가 3월 달에 빠르게 복귀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면 중국은 춘절 탓에 약세를 보인 생산 지표들이 과연 3월 달 넘어서부터는 빠르게 회복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국이 이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채무입니다. 채무 중에서도 과거 이제 미국처럼 그런 복잡한 구조의 구조화 채권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채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속도는 이때 이후에 크게 줄었죠.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위기 맞으면서 경기 살리자고 지방 정부들이 엄청나게 건물 지어댔고 그 부분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10%가 넘게 이끌었지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채무에 늘어나는 속도는 줄고 있지만 이게 정부가 통제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인대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방정부 채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신탁자산 중에서 위험자산을 보시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프라와 부동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자산들 쪽에 많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제어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중국 경기의 움직임도 좀 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폭등세를 보이면서 80주 연속의 상세를 보이던 주택가격, 신축 주택가격이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일선 도시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살펴보면서 중국 정부의 움직임, 그 정책의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고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산주의 경제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등, 또 고용의 평등. 그렇다면 완전 고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완전 고용의 형태를 뭐 이쪽에 가져갈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중소기업들, 어떻게 보면 고용에 가장 민감한 중소기업들의 고용지수, PMI 내에서의 고용지수를 보시면 어느 수준까지 떨어져 있느냐?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뭔가 부양책이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를 쭉 한번 해보자면, 일단 경제지표가 여전히 정부의 통제 내에 놓여 있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부실자산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두 가지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고용지표에 따라서 만약에 부양책을 쓴다면 언제 쓸 거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와 또 뭐 부실 자산, 또 부양책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국인민대표대회, 이른바 전인대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상태인데요. 이 전인대에서 알 수 있는 좀 경제적인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나 잡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요. 7.5%로 발표가 됐죠. 그렇다면 작년과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 성장률이 작년 실제 성장률이 7.7%, 목표치 7.5%.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보시면 단 한 번도 예상치를 하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목표치를 하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도 과거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거다라는 것은 뭐 물론 맞지 않는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올해도 중국의 전체 성장률은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 7.5% 정도, 설사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뭐 7.4%의 아주 소폭 하회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국의 성장률이 크게 흔들리면서 중국이 위축되니까 우리 시장도 어려워질 거고 뭐 수출도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신용, 뭐 그림자 금융 때문에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오버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의 부실자산 부분인데, 정부 통제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예금 금리가 얼마냐면요, 3%대입니다. 그런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지금 3%대 중반 정도, 그리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율이 한 2%가 조금 못 미치거나 2%대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예금금리가 2.7%니까 그 정도 사이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올해 성장률을 예상을 7.5% 하고 있고, 예금금리 3%, 그리고 물가를 3.5% 정도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발표치는 2%. 그러면 그 정도 중간 정도의 예금금리를 두어야 사람들이 물가보다 높은 예금금리라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할 텐데, 성장률은 7%인데 예금금리는 여전히 4% 아래서 묶어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부르는 WMP 같은 이 일종의 신탁상품의 수익률은 지금 6%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성장률 부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예금에다 돈을 집어넣겠습니까? 당연히 신탁상품으로 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신탁상품에 대한, 또 예금에 대한 다규모의 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규제를 좀 피해가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이렇게 이 신탁상품 쪽에 돈이 많이 몰렸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통제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인민들이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또 정부의 규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환 자금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건을 고쳐서 만약에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조건을 고치지 않고 계속 양적인 통제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요 업종들의 지금 이익률을 보시면, 세전 이익률을 보시면 제철이나 정유 같은 산업들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2%가 채 안 됩니다. 구조조정 압력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들 업종들은 지금 PPI도 살펴봤을 때 계속 마이너스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플레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플레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결국은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산업이 지금 포화 상태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보다도 낮은
이익률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세전 이익률이니까 세금을 빼면 적자거나 현재 뭐 거의 제로 수익률을 내는 그런 업종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중국의 구조조정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국내 철강 업종들의 반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인대에서 변수 몇 가지를 언급드렸는데, 성장률은 우리의 기대치를 만족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위험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대책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을 쭉 뒤집어 보자면 여전히 유동성을 제어할 가능성, 그래서 올해 목표치, 그 유동성의 증가율 목표치가 13%이니만큼 과도한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규제하면서 내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땐 인민은행 쪽에서 유동성을, 통화량을 공급하는 뭐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중요한 것은,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 과잉 산업들, 대표적으로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렇게 공급 과잉된 산업들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조절할 거냐인데,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만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생기면서 그동안 내려갔던 철강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은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구조조정 서서히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에 많은 변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국내 업종에도 영향 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전인대라는 것이 실제 이 정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18중전에 18차 3중전에 18차 3중전회에서 어차피 경제 방향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 어떻게 가겠다라는 방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 한해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을 전체 인민들한테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지금 나왔던 그런 방향대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환경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데 쫓아가면 되겠지만, 긴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결국은 중국의 소비 증가, 내수 증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르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중국의 변화하는 패턴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LTE가 커지고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바일 콘텐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서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득이 늘어난 중국 사람들이 약을 많이 쓰면서 바이오주라든지 제약업종 종목군들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한국과 미국, 중국의 도시화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이미 뭐 도시화율이 거의 뭐 90% 육박하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국은 아직도 한국의 80년대 수준입니다. 추가적으로 서북부 지역에 도시화를 진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도시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시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소비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구 소비재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중국의 도시화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꼽았던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근데 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번에 그렇게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차라리 중국이 좋아지기보단 미국의 밥켓의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에서 무언가 크게 늘어서 좋아질 가능성은 적어진 것은 샤니를 비롯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독일과 일본, 미국 모두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쓰고 있는 모든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수혜를 받을 건가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죠. 근데 그들 국가에서는 남들에게 얼마 나눠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기업들이나 자국 경제가 얼마나 살아날 건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쓰는 서부 대개발 여러 가지 정책에서 실제로 우리나라나 외국 기업들, 특히 이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돌아갈 수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봤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하기보다는 IT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 소비재 쪽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도시화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 수요나 내구 소비재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국이 최근에 GDP 대비해서 보건 비용이 크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적인 1인당 GDP는 뭐 이제 7,000달러, 8,000달러, 이제 10,0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구간이지만 실제로 중국의 GDP의 총량은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 GDP 대비해서 보건 비용, 일종의 이제 약을 쓰는 비용이라든지 의사한테 진찰받는 비용 그 비중이 거의 8%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올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 중국 업종 내에서의 의학 업종, 헬스케어 업종 이런 것들의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늘 위를 쳐다보는 사람보다는 바닥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눈도 안 좋아지고 안경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 식의 어떤 이 헬스케어 기기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인터로조라든지 아니면 뭐 북경 한미약품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신약과 관련돼서는 동아이스티 같은 종목군들이 일부분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여전히 수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수출 지표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역시 이제 선진국 수출 자체는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처럼 EU 관련 수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부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반도체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또 자동차 부품,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만도나 한라공조 같은 것들, 또 LG노텍 같은 중국이 애플 제품들을 대량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중국 관련 업종도 뭐 중공업에서 IT, 내수제로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오늘 이슈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오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제일모직입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이제 케미칼 또 화학 쪽으로 많이 사업 영역을 확장한 종목이죠. 이 제일모직이 요즘 주가 흐름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모직에 대해서 오늘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원인,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좀 심각합니다. 주가가 지난 2011년, 12년 사이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가까이 나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이 회사가 망하거나 실적이 너무 안 좋아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제일모직이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 그동안 주가가 왜 올랐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주가 올랐던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좋기도 했지만 실제로 실적에 대비해서 올랐다라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화학 쪽과 의료 쪽에서 탄탄하게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성장 부분으로 생각했던 것은 전기전자 소재 이런 쪽에서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정말 성장을 했고, 거기에다가 아몰레드라고 하는 아몰레드의 이제 원료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제 제일모직의 이 전자 소재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성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PR 25배, 30배 이렇게까지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11년도까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2012년에도 투자가 지연됐고 2013년에도 투자가 지연됐고 올해 들어서 또 투자가 지연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기대감도 꺾였고 실적도 꺾이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꺾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수급은 뭐 좀 뒤따라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 예상치까지 나온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주가 빠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적자로 돌아섰고요. 1분기에도 평균 정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낮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2분기 연속의 실적 부진이 현재 주가를 잡고 있고, 앞에 나타났던 이 상승세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모두 선반영한 것이라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급한 하락은 기대감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과정. 그래서 그동안 다른 종목 대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가 오히려 그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사업부,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화학사업부와 전자재료 사업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화학사업부가 비중이 60%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뭐냐 하면 ABS나 뭐 PVC와 같은 일종의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낸다. 거의 이제 최종 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뭐 이런 데 쓰이는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키워와서 실제로 이름은 제일모직이었지만 그 빈폴이나 이런 의료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실제로 업종은 화학업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화학 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앞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캐시카우 정도만 마련해주는 정도면 될 것 같고, 실제 성장은 전기전자 재료가 이끌어왔는데요. 올해 이제 실적 전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편광판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OLED 쪽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었는데 이게 올해도 불분명하다라는 거고요. 이 늘어나는 게 언제 늘어나느냐? 상반기에 늘어나면 좋겠는데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중국에 진출해서 좋아진다라는 건데 중국에 이제 막 라인 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일모직이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들은 아무리 빨라야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하반기 정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별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좀 사업 부문별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 부문별로 조금 주목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화학 쪽에서는 제품 가격이 중요하겠죠. 어차피 마진이 크게 남는 쪽이 아니라면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제품 가격이 올라서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아서 수익성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매출이 어차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요.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ABS 가격을 보시면 지금 ABS 가격은 지난 3년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톤당 가격이 거의 뭐 2,0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ABS를 만드는 원료, 에틸렌 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ABS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스프레드의 움직임이
실제로 ABS 가격의 편차보다 더 크게 바운스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품 가격, 최종적으로 지금 제일모직이 파는 이 제품 가격은 별 변화가 없는데 원료 가격이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원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은 당연히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료 가격 비싸지면 ABS 가격이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을 낮춰 잡아야 되고요. 반대로 에틸렌 가격 같은 경우가 좀 좋아지면 오히려 이제 제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면서 ABS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편차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제일모직 입장에서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현재도 지금 보시면 유가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우려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화학업종에서 수익성을 크게 올리긴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업종 비중이 가장 크지만 어차피 여기는 비중을 더 크게 키우기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수익성이 뭐 극도로 악화되면서 적자만 내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영향력은 조금 떨어진다. 중요성도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전기전자재료 쪽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전자재료 쪽에서만 잘 받쳐주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에틸렌 가격이나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재료 쪽 흐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이죠. 먼저 디스플레이 쪽, 아몰레드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쪽, 편광 필름 쪽 이런 쪽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까지 마진율이 좋지 않았다가 이 이후에 매출도 확대되면서 마진율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 언급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부터 뭔가 좀 좋아질 가능성을 무게를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이라면 아마 상반기 말 정도나 상반기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4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그 정도의 저점을 좀 형성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 분말이라든지 전기전자 재료 쪽에서 반도체 재료 쪽은 하반기 개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전망상 봤을 때 전기전자 재료는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특히 중국 쪽 매출이 증가한다면 양적으로도 또 수익률 쪽으로도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자재료 부분이 좋아진다면 그럼 이렇게 하락했던 주가를 이용해서 좀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성장성을 크게 인정받았을 때 24배에서 한 25배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PB 기준으로도 2.2배 정도의 수준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한 14만 2천원, 3천원 정도가 BPS 주당 장부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만 원입니다. 아직도 한 배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거의 한 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아주 대폭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 지표만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싸지 않은 국면이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낙폭과대로 이 종목을 접근하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절대적으로 싸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면 낙폭과대로 접근해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일단 상반기 내 실적이 크게 개선 안 될 거고 밸류에이션 기준도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싸진 않고 전기전자재료 관련 종목군들과 비교해서 또 싸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지 많이 빠졌다고 해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투자해야 되느냐? 한 3, 4년간 주가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더라도 참아낼 줄 아는 참을성 있는 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제일모직의 방향은 삼성전자의 소재 사업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당수의 수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좀 더 독립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확보하지 못한 전기전자 소재 부분의 상당 부분을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제일모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제 생각에는 이게 삼성전자의 전기전자 소재 사업부로 제대로 자리매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목표 주가를 지금 가격의 2배 이상, 그러니까 12만 원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 3년 정도 기다릴 수 있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주가가 더 싸지거나 아니면 더 비싸지더라도 안정적인 추세가 들어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투자라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 3-4번 정도 나눠서 산다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좀 더 정상화되고 이 종목이 정말 삼성전자의 핵심 소재 종목으로 자리 잡는 그 순간에 제가 보기엔 2-3년 안이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아마 주가는 12만 원 이상으로 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매각을 하신다면 뭐 지금 대비해서 100% 수익률이니까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맞는데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에 맞춰서 이 종목을 살 건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단기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분들께는 제일모직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요.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도라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등락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선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선물 시장은 시종일관 일단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 개인 외국인만 반대되고, 기관은 현선물 매도. 근데 새 수급 주체들이 모두 다 큰 양의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수급 현황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수급 동향 조금 우리나라의 우리 시장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새 수급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재 현물은 450억 정도 매도, 선물은 2,000계약 정도 매수. 네, 콜옵션 13억 매도, 풋옵션 42억 매도. 네, 요 근래의 움직임에 비하면 오늘은 상당히 얌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외국인은 관망세 그리고 좀 등락이 많이는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매매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가 계속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작 부분에 플러스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하고요. 과감하게 매도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수익을 취하고는 11시 반 넘어서부터는 매수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 전략들 그렇게 좀 매매를 하셨는데 앞으로 선물 시장의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현재 뭐 고가 저가를 보니까 1.25포인트 상당히 부분 틈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특히 만기가 있는 목요일을 전후한 그 수목금이 되겠는데요. 움직임이 오늘과 같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요. 좀 비교적 큰 움직임, 오늘에 비해서는 큰 움직임이 있을 거로 보여서 추세를 계속해서 추종하는 매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처럼 움직임이 크지 않을 때와 또 앞으로 예상하시는 것처럼 좀 움직임이 클 때 매매 전략 당연히 달라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을 앞으로는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네, 오늘처럼 뭐 움직임이 작다고 예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가는 방향 쪽으로 오히려 더 베팅을 하는 그런 매매법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수급 주체 중에 좀 외국인이나 기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좀 추종을 하는 편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글쎄요, 요 근래 특히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매 추이를 보면 그렇게 수익 나는 쪽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지 참조만 할 뿐이고 실제적인 매매에 외국인의 방향을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좀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서 매매 전략 잘 세워 가시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와 선물 전략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스마트머니의 선택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특징주들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테슬라는 지속적인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의 전기차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어떤 흐름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우리 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거래도 붙었고 변동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이 거의 뭐 제 기억으로는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 지금 뭐 7%까지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의 움직임은 미국 시장의 그 대표적인 모멘텀 종목 중에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워치라고 하는 미국의 사이트에서 흐름을 보시면 지금 가치 투자에 거의 1인자격으로 추앙받고 있는 한 투자자가 테슬라, 페이스북을 비롯한 최근의 모멘텀 주식들의 거품이 너무 끼었다. 자기는 작년 말 이후로 이런 종목군들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모든 수익률을 청산을 해서 개별 투자자들에게 모두 돌려줬다. 그리고 신규 투자는 주저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비쌉니다.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지금 주가는 말이 안 되는 주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간 한 3만 대도 자동차를 못 파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연간 몇백만 대를 파는 기아차의 시가총액과 비슷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미래 성장 가치를 높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테슬라가 이제 그 공장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공장도 스스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파나소닉과 연계를 해서. 그러면 마치 크게 팔릴 것 같지만 잘 아셔야 되는 게 테슬라의 대주주의 상당수가 기존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라든지 그다음에 닛산을 포함한 일본 차들이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앨런 머스크 지분이 가장 높지만 그렇다면 이들 업체들이 과연 이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가 자신들의 판매량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눈뜨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아무리 잘 팔려 봐야
연간 뭐 10만 대 이내 가량의 물량이고요.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총 비중이 아직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아무리 뭐 100% 성장해봐야 이제 1% 되는 거죠. 전 세계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에. 그러니까 전기차 그냥 맘대로 놀게 내비두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제 전기차가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오면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일정 영역에서 고급차, 뭐 그리고 대중차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 그런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로 자리 잡겠지만 다른 자동차들이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시점이 되어야 테슬라도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국내 테슬라 관련주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뭐 삼성 SDI가 계속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 오늘 급등락을 하고 있는 뭐 우리산업 정도가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이 테슬라에 납품해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이고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이 그나마 배터리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향후 이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좀 더 팔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좋아질 수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이제 뭐 유명 앵커 있기 전부터 다른 앵커도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삼성 SDI 가격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17만 원 이상에서 전혀 매력이 없다. 지금 15만 원대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장기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타이밍은 저는 조금 더 늦게 잡아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G화학 물론 석유화학 쪽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지만 이쪽에서 폭발적으로 돈을 벌기는 이제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뭐 GM 쪽의 볼트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성공 가능성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LG화학과 삼성 SDI 테슬라와 제가 보기에는 뭐 계약을 맺어서 추가적으로 납품을 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들 종목을 테슬라 모멘텀으로 사는 건 조금 무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가 급락할 때 같이 급락할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계속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테슬라 같이 가는 척하다가 지금 다 뭐 3분의 1 토막 정도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테슬라가 급락할 때 같이 빠지진 않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뭐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한 뭐 2, 3개월 내에 본다면 제가 보기에 큰 폭의 하락세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기차 관련주는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 관련주 뭐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중장기 투자 가능하지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 소비 확대 관련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수출입 지수는 좋지 않게 나왔지만 역시 소비 확대는 좀 끊이지 않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중국 소비가 유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해서 많이 팔리는 종목들. 그리고 반대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많이 소비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많이 소비하는 것이 여행주, 그리고 또 뭐 카지노 같은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화장품들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많이 사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인바운드 수혜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아웃바운드 쪽에서는 최근에 신규로 조금 나서고 있는 게 뭐 메일리업을 비롯한 분유 관련주들, 그리고 원래 중국 시장 내에 매장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랐던 베이직하우스, 뭐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조금 관련주로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농심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 오늘도 주가가 나쁘지 않죠. 외국인 매수도 유입되면서 뭐 별그대 효과로 라면이 잘 팔린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면서 어떠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팔릴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보고 있는 게 그 화장품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나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 저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주가 급등으로 통해서 그동안 뭐 저도 다른 방송을 통해서 계속 추천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맥스까지 포함해서 화장품 3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내 고급 브랜드에 대한 소비보다는 오히려 해외 고급 브랜드에 대한 소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화장품 관련주들의 매력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진다. 이제부터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일회성 소비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별그대 효과로 대별되고 있는 중국 내 이제 이 테마성 열풍. 물론 이게 더 확대될 수도 있지만 농심의 라면이 과연 중국 내에서 안착하면서 계속 잘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치매까지도 뭐 잘 될 정도로 해서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BBK가 아니라 BBQ 그 대리점 직원이 나와서 이제 뭐 3, 40분씩 줄을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뭐 일시적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소비 패턴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일본이라면 좀 믿음이 갑니다. 일본은 한번 무언가를 선호하면 그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있지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소비자들의 선호 패턴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농심을 별그대 하나 보고 산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좀 무리일 것 같고, 농심의 전반적인 흐름이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제품 가격 올려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본다면 매력도는 현재 주가에서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에 대해서도 소비 관련주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도시화에 따른 소비의 향후 증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내구 소비재가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사면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대표적으로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백색 가전들, 뭐 이런 제품들의 전반적인 수요가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집 또 이제 하나 보자면 중국 내에서 진짜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비스타나 베이직하우스 같은 섬유유복주들이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국의 로컬 브랜드의 성장이나 아니면 품질,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비주가 맞지만 최근에 급등한 소비주를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전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산다면 짧게 좀 끊어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내구 소비재 쪽에 여전히 주목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 확대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중장기 흐름을 좀 많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김종효 애널리스트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요. 증권사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